기루스는 아주 독자적인 행복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생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죠. 나 또한 재물의 욕심에서 자유롭지 못한다네. 나도 재물이 좋다는 것입니다. 나도 그것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신들이 우리 영혼에 불어넣은 마음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가난한 것이라네. 야, 그렇죠. 우리가 왜 가난합니까? 왜 우리가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낍니까? 우리 가운데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재물에 대한 욕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박탈감을 느끼고 그래서 우리는 늘 가난한 것입니다. 그것은 신이 인간에게 준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나는 남과 다른 점이 있다고 생각하네. 다른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기만 하지 다 쓰지도 다 먹지도 못하면서 말일세. 다 모으려고 한다는 거죠. 나는 그것을 친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쓴다네. 나의 넘치는 재물로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네. 그것이 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네. 만약에 그렇다면 도시의 성벽을 지키는 그 파수꾼이 제일 부자라. 왜 큰 것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는 정직한 방법으로 재물을 많이 획득하고 재물을 획득하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많이 획득하되 그것을 고귀한 목적을 위해 가장 많이 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네. 우리나라의 많은 부자들이 이 방송을 꼭 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높은 지위에 계신 분들이 비록 밤은 늦었지만 이 방송을 꼭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이런 지도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런 부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런 부자가 우리들의 지도자가 된다면, 이런 지도자가 우리를 이끌어간다면 우리는 그분들에게 조언할 입장이 아니고 그냥 가자는 데 따라갈 겁니다. 우리는 그런 지도자를 찾고 있던 거죠. 자, 이제 기루스의 마지막 유언입니다. 자기 아들에게 이제 유언을 내려줍니다. 아들이 캄비세스였는데요. 이 캄비세스 참 훌륭한 아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집트를 정복하게 되죠. 그래서 이집트까지 정복하면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굉장히 커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직 왕위에 있을 때 물려주는 이 왕위를 신의 선물로 받아들이라. 하지만 너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이야, 여러분, 이거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행복하지 않을 것이다. 왜? 군주의 자리는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원래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리더의 자리는 원래 행복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생각했던 만큼 절대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자기 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힘든 일에 집중해야 하고 여러 가지 걱정거리에 괴로워하며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내가 했던 것과 같은 경쟁에 시달리고 계략을 꾸미고 또 계략을 찾아내는 왕의 일이 결국 너의 행복을 방해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도자의 삶입니다.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 이런 괴로움을 견딜 생각이 없구나, 본인 스스로 그럴 자격이 없다,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지도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왜? 불행한 길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히려 불행해집니다. 오히려 지도자가 되는 것이 불행해져요. 그것이 지금 기루스가 후대의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행해질 것이니까 그 길을 포기하라는 거죠. 그 길을 포기해라. 자, 이렇게 해서 기루스는 이제 운명하게 되고요. 그의 무덤이 지금도 이란의 파사르가데라는 곳에 이 파르사의 평원이라는 곳인데요. 그곳에 그의 무덤이 저렇게 전시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여기를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도착해 보니까 그의 무덤이 훼손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그가 존경했던 이 기루스 대왕의 무덤을 다시 이렇게 복원시켜 놓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알렉산드로스 대왕의 예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의 예정이었을까요? 바로
바로 키루스 대왕의 예정이었던 것입니다. 키루스 대왕이 이룩했던 그 제국을 다시 그리스 문명으로, 헬라 문명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서 그 전쟁을 일으킨 것이죠. 그의 모델은 누구였습니까? 알렉산드로스의 군주의 거울은 누구였을까요? 바로 키루스 대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을 찾아와서 그의 무덤을 복원시켜주고 그의 삶과 죽음 앞에 그의 지도자의 삶에 경의를 표했다는 것이죠. 자, 이제 저희 강의는 막바지를 향해 갑니다.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한번 우리 생각해 보십시다. 왜 아테네인이었던, 여러분 아테네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었죠? 헬라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은 야만족으로 부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야만족들로 분류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필 그 문명의 나라에 살던 크세노폰이 자기 시대의 기준으로서는 야만족으로 분류되던 페르시아의 건국 왕을 모델로 제시했을까요? 왜 키루스 대왕에 대한 책을 썼을까요? 첫 번째,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 강의가 전제하고 있는 것처럼 페르시아 전쟁, 펠로폰네스 전쟁,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지켜보았던 크세노폰이 야, 어떻게 하면 우리 그리스가, 우리 아테네가 이 아포리아를 극복할 것인가? 그 리더십의 모델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썼을 가능성이 있죠. 두 번째 가능성은요, 자신의 경쟁자였던 스승 소크라테스를 함께 모셨던 그의 경쟁자 플라톤에 대한 어떤 반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의 라이벌이었던 플라톤이 국가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 위기를, 그 아포리아를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했는데 교육이었죠. 교육배의 방식으로 새로운 탁월한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반론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책 제목도 키루스의 교육, 키로파에디아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능성은요, 좀 실제적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냐면은 약소국으로 이제 아테네는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알키아베데스 이후에 이제 아테네는 몰락의 길로 접어들게 됐죠. 소국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테네의 지도자들에게 페르시아가 소국이었는데 어떻게 제국으로서 크게 성장해 갔는가를 설명하면서 용기를 불어넣으려고,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알렉산드로스 대왕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이 해석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확한 역사적 해답은 찾을 수 없습니다. 크세노폰이 왜 키루스를 어떤 리더십의 모델로, 군주의 거울로 제시했는데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가 말년에 이제 스파르타의 귀양을 왔어요. 이제 아테네에서 추방당해서 스파르타의 몸을 맡기고 올림피아에서 홀로 외롭게 펜을 들어서 왜 키루스에 대한 글을 썼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그 세 가지의 어떤 종합이라고도 할 수 있을 거고 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는 이 책상에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디를 떠올렸을까요? 바로 그의 고향 아테네였을 것입니다. 현자들의 도시였죠.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그리고 밤마다 연극 무대에서 세계 최고의 희극과 비극이 상영되던 그 아테네를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 파르테논 신전을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아크로폴리스 위에서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 저 파르테논 신전을 떠올리면서 크세노폰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곳은요, 바로 크세노폰이 자신의 스승이었던 소크라테스를 만났던 곳입니다. 지금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제가 이번 여름에 찍은 사진이에요. 바로 이곳에서 골목에서 크세노폰은 소크라테스를 처음 만나게 됐죠. 소크라테스가 물었습니다. 자네 식료품 가게가 어디 있는 줄 아는가? 크세노폰은 예 선생님, 아마 저 골목으로 돌아가면 그 식료품 가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스승 소크라테스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탁월함을 추구하는 사람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가? 나를 따라오게, 나의 제자가 되게나.
탁월한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쳐 주겠네. 하지만 그 스승 소크라테스는 399년 크세노폰이 저 페르시아의 원정을 떠나고 있을 때 독배를 들고 죽음을 맞이했죠. 그 스승이 얼마나 그리웠을까요? 이것은요, 그 아고라의 실제 모형입니다. 그리고 그 실제 모형이 전시되어 있는 아고라 박물관 뒤편에 실제 아고라가 사진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헤스파이스토스 신전이 보이죠? 그 뒤에 실제 신전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스승 소크라테스를 만났던 기억이 생생했을 것입니다. 크세노폰은 자신의 삶을 회고하면서 스승을 만났던 그 아테네의 거리를 떠올리면서 그리고 목숨을 걸고 탈출했던 그 페르시아 원정에 참혹했던 경험을 떠올리면서 그리고 적국의 몸을 맞춰서 이제 마지막 집필을 하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의 마지막 글은 이것입니다. 전투의 결과는 모든 사람들의 예상과 달랐다. 지금 펠레포네소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돌아와 보니까 펠레포네소 전쟁이 거의 끝났거든요. 아테네와 스파르타의 싸움, 동족끼리의 싸움이 끝났던 것입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양측은 모두 패자가 되었다. 성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양쪽 다 졌다는 거예요. 둘 다 패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투가 끝난 다음 그리스에는 그 전보다 더 진한 불확실성과 혼란이 발생했다. 나는 여기까지 적는다. 그 다음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가 적게 될 것이다. 저도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아마 다른 교수님들이 오셔서 다른 학자가 오셔서 계속 이 문학 특강을 이어갈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여러분들 앞에서 2014년 가을에 제가 왜 아포리아 시대의 인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까요? 이대로 가다가는 둘 다 패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아포리아의 순간에 서로 협력하지 않고 서로 돕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않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서로 핥힌다면은 우리가 서로 분열되어서 서로 싸운다면은 결국 우리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이 위기의 이 아프리아 상태를 극복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탁월한 인재가 나와서 이 아프리아 상태를 극복하면서 우리 모두를 하나로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대한민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래야만 우리 이 땅에, 그래야만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아포리아가 끝나고 평화의 시대, 번영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저희 강의를 마칩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아마 다른 학자들이 와서 인문학 특강을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포리아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돈을 쫓아가는 사람들,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 기원전 5세기의 그리스에서만 있었습니까? 아포리아 시대의 지도자는요, 중심을 잡는 사람입니다. 아포리아 시대의 지도자는, 리더는 반드시 방향을 돌려서 내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총명한 군주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절제와 온화함, 인간미와 관용에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 키루스에게서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아포리아를 극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에, 이 아포리아의 순간에 우리가 서로 분열되어서 서로 싸운다면 결국 우리 모두가 패자가 될 것이다. 왜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리더가 없는가? 지금 우리가 할 것은 군주의 거울을 펴는 것입니다.